입문 2주차 8번째 시간입니다. 자, 물권 총론 부분 등기 관련된 걸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 등기 필요한 것과 180조 등기 필요 없는 것들 확인했고요. 특히 등기 필요 없는 것들과 해서 상속 경매, 그 다음에 판결 관해서 형성 판결이라는 개념을 봤어요. 그 등기 관련해서 보존 등기,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용어와 관련해서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봤죠. 그런 개념들이 법적인 용어로 명확하게 암기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직관적으로 이게 뭐다라는 거 정도는 그 용어를 봤을 때 생각이 날 정도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용어들이, 이런 제도들이. 아시겠죠? 자, 등기청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등기청권은 우리 매매계약을 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 청권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수인과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청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등기 같은 것들은 공동신청이 아니잖아요. 상속등기는 피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지만 이미 사망했잖아요. 그럼 결국 상속등기 같은 것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잖아요. 그럼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 청권에 문제가 생기다 안 생기다? 당연히 안 생기겠죠. 공동신청에서만 문제가 되고요.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합니다. 사법상 권리라고 해요.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즉 권리가 변동이 되죠. 권리 변동되는 걸 실체법상의 효력이라고 해요. 결국 등기 청구는 실체법상의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과 개인상의 세법상, 실체법상 권리이면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등기 신청권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등기소에 아무나 등기 신청을 못하죠.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따라서 제3자가 신청하려면 위임장 같은 거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아무나 등기를 신청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등기 공무원에 대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따위를 말하게 되고요. 국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권리니까 공법상의 권리고요.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절차법상의 권리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등기 인수청권이라고 되어 있죠. 등기 인수청권은 등기청권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등기를 이전에 달라. 반면에 등기 인수청권은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때 등기 인수청권도 등기청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등기청권은 권리자가 의무자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등기 인수청권이란다. 개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등기 효력, 그중에 특히 본등기 효력이 나오는데 이거 다 등기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권리 변동효, 대항효, 순위 확정효, 공신력은 인정 안 된다 그랬고, 자 민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부상 어떤 등기가 있다면 그 등기와 일치하는 권리관계가 인정된다 라는 힘, 그게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A 토지 등기부를 봤더니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을로 이전이 된 걸로 되어 있더라. 자 이때 갑과 을 사이에 진짜 매매가 있었냐 없었냐, 을이 진짜 권리자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고 그 나중에 밝혀질 문제고, 일단 등기부에 기록이 된 대로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가 있었다고 추정, 을은 소유자로 추정, 이런 게 추정력이에요.
자, 이 추정이란 게 왜 필요하냐면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요. 말소소송. 소유권 등기 말소소송. 이유가 뭐냐? 나는 매각을 한 적이 없다. 매각 사실을 부정하고 을이 서류를 위조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매각을 부정하고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갔다고 주장하면서 을 등기는 무효다라고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럼 법원은 갑과 을을 법정으로 불러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겠죠. 갑은 판 적 없다고 주장, 을은 샀다고 주장. 자, 그럼 이때 법원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죠. 잘생긴 사람 말을 믿어야 되냐? 믿을만하게 생긴 놈 말을 믿어야 되느냐? 믿을만한 말을 하는 놈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증거를 믿어요. 증거. 다시 말해서 법원은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돼요. 또 당사자는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갑은 을을 상대로 판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갑을 상대로 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든가 또는 을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즉 갑과 을의 주장만 있는 경우 갑은 안 팔았다고 빡빡 우기고 있고 을은 샀다고 빡빡 우기고는 있지만 갑도 을도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말도 믿어서는 안 되고 증거가 없으니까 그럼 재판을 못하게 되죠. 판결을 못해주는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 등장하는 게 추정이라는 제도예요. 즉 A라는 사실이 만약에 있다. 근데 이걸 증명할 증거가 없다. 근데 이 사실을 추정을 해주면 어떤 사실을 추정해주면 이 사실은 증명이 된 거예요. 증거가 없어도 추정은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실이 추정된다 이퀄 소송에서 증명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A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죠. 추정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면요. A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생겨요. 이걸 입증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증 책임은 어떤 기능이 있냐?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입증을 못하면 입증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패소를 합니다. 그럼 추정이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추정이 되면 추정된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고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못하면 패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되돌아오고 합니다. 갑은 판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증거가 없을 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갑과 을은 매매했다고 추정이 되고 을은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즉 갑과 을이 매매했다는 건 증명이 된 거고 을이 소유자라는 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 을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장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고 등기부 딱 뜯어서 판사님 보세요. 매매하고 내가 소유권을 증가로 등기돼 있죠? 그럼 법원은 이걸 인정해버려야 돼요. 결국 판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등기로 추정되는 것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판 적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증명을 못하면 패소를 한단 말이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추정이고 등기에 바로 그런 추정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예를 들어 A 토지의 갑이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 일단 갑은 소유자로 인정이 되고 따라서 갑은 자신이 A 토지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갑에서 을로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다면 등기가 이전된 걸로 되어 있다면 갑과 을의 매매 사실은 추정이 되고 을은 소유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은 자신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및 소유자라는 사실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이거와 반대되는 사실 판 적이 없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라는 걸 주장하는 갑이 증명을 해야 될 것이고 증명을 못하면 갑이 패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걸 추정이다. 등기에도 그런 추정력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와 관련해서 보존 등기가 뭔지, 가등기가 뭔지, 중간생략 등기가 뭔지, 가압류나 가처분이 뭔지, 또 채권자 취소권이라든가 채권자 대위권이라든가 그런 개념들 잡았고요.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같은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물권 취득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몇 군데서 써먹어요. 써먹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동산, 갑의 노트북을 을이 훔쳤어요. 병한테 팔아먹어요. 자, 우리 공신의 원칙이라는 거 보셨죠?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 안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에는 공신원칙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동산에는 공신원칙이 인정돼요. 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훔쳐서 점유해요. 도둑놈. 을의 점유. 이거 무효죠.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해요. 그럼 얘는 보호돼요. 이게 공신의 원칙이고 동산에 인정되고 그 제도를 선의취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몰라도 돼요. 핵심이 동산을 돈 주고 산 사람이 선이라면 그 동산을 넘겨받았을 때 팔아먹은 놈이 도둑놈이어도 산 사람은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걸 뭐라 한다? 동산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이 선의취득이라는 제도는 동산에만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선의취득이라는 건 없습니다. 동산에만 인정된다. 그래서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권 변동을 보고 있고요. 변동의 마지막 단계가 뭐죠? 물권 소멸이죠. 그리고 이 물권 소멸 파트에서는요. 물권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들이 나옵니다. 강론에 가면요. 개개물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들이 나오고요. 총론 부분에는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들이 나오는데 대표 중에 뭐예요? 목적물의 멸실. 당연히 물권은 소멸하죠. 건물을 철거했다. 건물 소유권 상실, 소멸. 토지가 물에 영구적으로 잠겨버렸다. 토지의 포락이라고 합니다. 땡 건설 같은 거 하면 땅 잠겨버리잖아요. 토지의 포락, 그럼 토지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목적물이 멸실되었을 때 언제나 물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갑이 땅이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갑은 땅을 담보로 제공해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면 은행은 이 땅에 대해서 뭘 갖게 되냐 하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돼요. 실무적으로는 보통 이제 근저당권이 말이에요. 거의 99% 근저당권이 활용이 되는데 어쨌든 을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갖고 있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을은 이 저당권에 기초해서 바로 땅을 경매를 넣어요. 우리 일반 채권자들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승소 판결을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들은 집행권원이 필요 없고요.
이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자 을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 등기부 자체가 등기돼 있다는 게 집행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담보권 실행 경매 또는 임의 경매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당권자 을은 갑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갑소유 땅을 임의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을이 저당권을 실행하기 전에 땅이 수용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갑이 보상금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 경우에 을은 더 이상 이 땅을 경매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고 이 보상금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요. 갑이 받는 보상금으로부터. 이런 걸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땅에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땅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강제 수용이 되고 보상금 따위가 나오더라. 이런 것을 저당권의 객체인 토지, 담보물이죠. 담보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고 대신 남는 거, 보상금, 보험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치, 변형물 이렇게 불러요. 이때 저당권자는 더 이상 담보물로부터는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고 가치 변형물 위에 대신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가 물상대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되고 가치 변형물이 남았을 때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성질. 참고해보면 갑이 자신 소유 X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수용이 되면 저당권자 을은 더 이상 그 땅으로부터는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고 갑이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보상금으로부터 채권을 우선 회수하게 됩니다. 이런 성질을 뭐라 한다? 물상대위란다. 물상대위란다. 소멸시효라는 건 말씀드렸죠.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데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에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물권 중에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물권도 소멸시효를 통해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구나.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는 권리 포기하는 권리자의 단독행위죠. 소유권 포기, 지상권 포기. 얼마든지 포기를 통해서 권리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땅이 수용이 되면 피수용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수용 주체가 즉 사업자가 권리를 취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이 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내용이 나왔어요. 자, 두 가지 혼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갑이 있어요. 을이 갑에게 1억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 사망을 해요. 공교롭게도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렸는데 차용증을 받고 아버님이 돈을 갚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럼 을은 채권자였었는데 채무자의 지위를 상속받았죠. 그럼 을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잖아요. 즉 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독촉을 하려면 거울 보고 독촉해야 되죠. 야, 이 자식아, 빨리 너 나한테 돈 갚아. 자기가 자신한테 돈 갚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채권자라는 지위와 채무자라는 지위는 한 사람이 동시에 가질 수가 없는 지위예요. 양립 불가능한 지위예요.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지위가 한 사람에 귀속될 때 소멸합니다. 채권, 채무 소멸합니다. 요거를 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경우 하나 있고요. 물권에서는 갑소유 땅이 있어요.
여기에 을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을이 가서 땅을 사버려요. 그럼 을은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된 경우 그 제한 물권을 소멸시킵니다. 이거를 소유권과의 혼동에 의한 소멸이라고 불러요. 그게 191조 1항입니다. 일단 1항만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라고 돼 있어요. 이 다른 물권이 바로 제한 물권입니다.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속하게 되면 그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이게 소유권과의 혼동에 의한 소멸입니다. 그래서 혼동은 두 가지, 채권 채무 혼동으로 인한 소멸과 소유권과 제한 물권의 혼동으로 인한 제한 물권의 소멸. 이 두 가지 경우가 일단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그 정도 개념만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에 내용들은 보지 마세요. 괜히 봐봐야 머리만 아픕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의 총론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강론으로 가보면요. 강론에는 7가지 권리가 있다고 그랬고요. 입문 과정에서는 그 권리가 어떤 권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정도만 생각을 해봅니다. 입문서에 그거보다 더 플러스 되는 내용들을 실어놨는데 괜히 실어놨어요. 개념만 넣어놓을 걸 괜히 여러 가지 실어서 두께만 두꺼워지고 말이죠. 다음번에 입문과정 교재를 만들 때는 기본 개념만 넣어놓고 용어만 넣어놓고 나머지 다 빼버려야 될 것 같아요. 강의하다 보니까 개념 이외에 개념 자체도 어렵고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그 이외까지 설명을 드리니까 막 너무너무 어려워하셔서 초반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특히 강론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입문과정에 추가적인 내용이 쓰여 있기는 하지만 물권 강론에서는 개념과 중요한 용어 정도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론 과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입문교재에 있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드린 개념 위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권리를, 물권을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눈다 그랬고요. 본권이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리고 제한물권이 용익물권하고요. 담보물권으로 나뉘며 용익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8개의 물권을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이 본권이 뭐냐 하면 물건의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 정당화하는. 줄여가지고 물건을 점유할 권리라고 해요. 점유할 권리. 물건을 점유할 권리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늘리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즉 물건의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대표 중에 뭐 소유권 같은 거예요. 소유자가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정당하잖아요. 그죠? 반면에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예요. 이 점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걸 따지지 않아요. 정당, 부당을 불문하고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권리. 이게 점유권이에요. 그럼 보세요. 갑이 노트북을 돈 주고 사 소유해요. 소유하면서 점유해요. 그럼 얘는 소유권도 있는 거고요. 점유권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갑이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갑은 노트북을 훔쳤으니까 정당하진 않잖아요. 근데 점유는 하고 있잖아요. 점유권은 있는 거예요. 이게 점유권입니다. 정리. 점유권은 물건을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지 않고 점유하고 있을 때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반면에 보험권은 그 점유 자체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점유권과 보험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질이. 물론 보험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점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본권 없이 점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미용실에서 파마하면서 잡지를 보고 있어요. 이거 뭐죠? 이거 뭐라 그러죠? 파마 뭐라 그러죠? 무슨 제라 그러죠? 중화제? 뭐 하여튼. 파마약과 중화제 바르고 기다리잖아요. 한참을. 그럼 잡지 보잖아. 그 잡지에 대해서 점유권이 있잖아요. 현재 내가 잡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학원에서 책걸상을 점유하잖아요. 본권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동차 버스 타면서 지하철 타면서 의자에 앉잖아요. 좌석에. 점유권이 있잖아요. 근데 본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유권이란 건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인정되는 권리다. 그래서 도둑놈도 일단 도둑질한 물건에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점유권입니다. 그 점유권의 뜻, 점유란 물건을 지배하는 걸 말하는데 어떻게 지배한다? 사실상 지배한다는 사실상. 법적으로 정당하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배라는 건 정당 부당을 떠나서 그 물건을 사용 또는 수익 또는 처분 이게 사실적 지배예요. 어떤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하고 있는 사실상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게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떠나서 사용수익 처분하고 있는 상태를 사실적 지배라고 합니다. 소유권자라면 정당하게 사실적 지배를 할 것이고요. 도둑놈이라면 부당하게 사실적 지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만 관념적 점유라고 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점유는 물리적, 현실적, 사실적 지배를 말합니다. 원칙. 다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관념적 지배라는 게 있을 수 있더라. 그런 걸 이제 나중에 보실 겁니다. 어쨌든 점유권이라는 의미는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점유권이라 한다. 점유권의 뜻이 뭐예요? 점유권이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때 소유권 등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즉 본권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점유 자체를 보호해주는 힘, 그걸 뭐라 한다? 점유권이라 한다. 을이 갑수의 노트북을 훔쳐서 점유하고 있을 때 을은 그 노트북에 대한 본권은 없으나 뭐는 있다? 점유권은 있다. 2번,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설령 본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산 사람이 나중에 가져가겠대.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봉지까지 싸가지고 점유를 넘겨줬어. 근데 가게 앞에 내려놓을 때 시장 한 바퀴 돌고 가져가겠대. 점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말이죠.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가 계속하는 한 본권이 소멸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임대차가 끝났지만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유권이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물건이 현실적으로 내 수중에 있어야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더란 말이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반면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다시 한번 점유권이 인정이 되려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해야 돼. 본권 유무를 떠나서 현재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해야 돼. 그런데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와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이런 걸 싸잡아서 관념적 점유 또는 점유의 관념화 이렇게 부릅니다. 관념적 점유 또는 점유의 관념화.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개념을 좀 구별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간접 점유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권자,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임대차를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인도하죠. 그래서 을이 점유를 해요. 자, 이 구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갑은 임대인,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주택을 임차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택을 점유하게 한 자잖아. 하게 한 자. 이 사람이 뭐가 있다?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게 간접점이에요. 임대차 등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임대인이 간접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임대인 간접점유자, 임차인 직접점유자. 그러니까 물건 하나인데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중첩적 점유라고 합니다. 중첩적 점유. 자, 여기서 이제 또 용어, 차용대차는 물건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걸 말하고요. 임치는 물건을 보관하는 걸 말합니다. 창고업자 등에게 물건을 보관하는 거. 자, 이런 걸 간접점유를 한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점유보조자라는 게 나와 있어요. 점유보조자는 가게 주인이 가게 점원에게 가게 잘 보라 그러고 외출을 나가요. 그러면 그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은 가게 점원이 사실상 지배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가게 주인만 점유권이 있어요. 가게 점원은 점유자가 아니야. 점유보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하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가게 주인이 가게 점원에게, 집주인이 가사 도무에게, 가게 주인이 가게 점원에게 영업상, 집주인이 가사 도무에게 가사상 지시를 하는 거야. 가게 잘 보세요. 집 잘 봐요. 청소 잘 하세요. 뭐 이렇게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타인만을 점유자로 하고 지시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보조자라 한다. 이런 개념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접점유자 임대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반면에 점유보조자인 가게점원은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관념적 점유를 한다. 점유권, 관념적 점유가 어떤 거고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점유태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지 마세요. 괜히 지금 봤다가 머리만 지끈지끈합니다. 점유태양은. 보지 마시고. 자, 추정간주는 말씀드렸죠. 당사자가 재판을 통해서 계약 등에 관해서 다투고 있을 때 어떤 사실, 예컨대 계약을 했는지, 계약이 유효한지, 대금을 지급했는지 등등을 입증을 해야 될 때, 입증은 증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뭘 갖고 해야 돼요? 증거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불충분해. 그럼 증명하기가 곤란하죠. 그걸 구제하는 제도가 추정과 간주라는 제도가 있어요. 간주는 뭐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정은 그냥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간주는 뭐뭐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간주라고도 하고요. 의제라고도 합니다. 실제 소송으로 보면요. 당사자가 주장만 하고 있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갑소 A토지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갑과 을새 계약을 했는지 계약을 했다면 유효한지 을은 대금을 지급했는지 갑은 소유권을 넘겨줬는지 등등이 다퉈지고 있는데 갑과 을의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난감하다는 말이죠. 이런 증명이 곤란한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 일단 있다, 존재, 없다, 부존재를 인정하는 게 추정과 간주입니다. 일단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 일단 존재 또는 부존재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에 따라 효과를 인정하되 어떻게? 추정된 것은 증명된 거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추정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추정의 개념이 됩니다. 밑에 갑소유 A토지 등기부에 을명의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단 을은 정당한 저당권자로 추정이 되죠. 즉 채권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자신이 채권자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다 갚았다라고 주장하는 갑이 을에게 돈을 다 갚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 따위를 통해서 돈을 다 갚았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반면에 간주는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추정은요,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다는요, 법원이 뒤집는 판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안 뒤집어지는 거죠. 추정하고 간주는 둘 다 어떤 사실이 있다로 추정, 어떤 사실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증명 곤란을 구제하는 제도예요. 어떤 사실이 있다 또는 없다고 추정된다. 어떤 사실이 있다 또는 없다고 본다. 근데 이게 뒤집는 게 달라요. 추정은 반대 증거로 뒤집어요. 반면에 본다는 법원이 뒤집어야 돼요. 법원이 이렇게 돼요. 조문에는 뭐뭐라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각종 증거를 통해서 판단해 보면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게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추정과 본다는 기능은 비슷한데 뒤집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점유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점유보호청권이 나오는데 이 점유보호청권은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훔쳤어요. 그래서 을이 점유하면서 노트북을 현재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병이란 놈이 뺏어가려고 해. 막아야 되죠. 뺏어갔어. 그러면 을이 병한테 가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점유권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점유하면 권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권리로 인정하니까 물권적 청권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도둑놈도 도둑질을 당한 물건을 침탈당하면 도둑놈이지만 점유권에 기초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유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그 물권에 침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면 소유권 등이 아닌 점유권 자체에 기초해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절취했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도 침해당한 거고 점유권도 침해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의 기초에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점유권의 기초에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소유권에 기초한 건 기간 제한이 없어요. 점유권에 기초한 건 1년 내 행사라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건 소유권 등 본권이 아닌 점유권 자체에 그 점유권이 침해당할 때를 대비해서 물권적 청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그걸 뭐라 한다? 점유보호 청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든 게 있죠. 미용실에서 잡지를 보고 있는데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본권 없어요. 점유권만 있어요. 근데 뺏어가요. 그럼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에 기초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그때 점유권에 기초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점유보호청권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반환청권 있죠. 204조 1항 봅니다. 점유를 침탈당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1년 내 행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보호청권은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은 이렇게 행사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해를 당하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뭐에 기초해서? 점유권에 기초해서. 방해당할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유권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점유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기억하시되
본권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는다. 본권이 소유권이 있는데 점유하고 있다. 점유권도 있다. 도둑놈 본권은 없지만 점유하고 있다. 점유권이 있다. 결국 점유권은 소유권과 같은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면 법이 권리로 인정을 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나아가 관념적 점유, 간접 점유라든가 점유 보조자와 같은 개념, 마지막으로 점유권 자체에 대해서도 물권적 처권이 인정되고 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 물권과 관련된 총론 내용과 강론 중에 점유권에 관련된 내용, 기본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다음번에 소유권 등을 포함해서 물권, 강론 나머지 내용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계약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봄으로써 인문 과정에서 기본적인 용어나 제도들, 개념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낯설지만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용어 위주로, 개념 위주로, 뼈대 위주로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